늦은 저녁, 차갑고 굵은 빗줄기가 낡은 우산 천을 둔탁하게 때리는 소리. 멀리서 도시의 자동차 경적 소리와 물 튀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정만씨 70대는 젖은 벤치에 앉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 모서리에 낡은 우산을 진 채 홀로 서 있었다. 시간은 늦은 저녁,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질 무렵이었다. 그의 눈은 버스 노선표를 훑는 듯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읽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몇 시간 전 아들 지훈의 단호했지만 애써 부드러웠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거기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이 계시니 훨씬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 그 단어가 정만 씨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이 말한 편함은 정만 씨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 부부를 위한 편함이었다. 정만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그때의 자신을 비난했다. 왜 그때 나는 괜찮다. 내가 왜 가야 하냐고 따져 묻지 못했을까. 내가 진짜 짐이 된 건가. 정만 씨는 젖은 신발 코끝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신발은 흙먼지 대신 도시의 회색 빗물로 젖어 있었다. 고박 이틀을 이 정류장에 앉아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보냈는지 모른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이상 자신이 그곳에 필요하지 않다는 상실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버지의 헌신과 현재의 대비. 정만 씨의 머릿속에는 30여 년 전의 풍경이 강렬하게 떠올랐다. 그때 그는 무쇠처럼 단단한 가장이었다. 이 억척스러운 도시에서 땀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정만 씨는 지훈을 등에 업고 30분을 걸어 등교시켰다.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아버지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뭐가 이상해?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다. 걱정 말고 공부해. 그 억척스러움 덕분에 아들은 반듯하게 자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에게는 자신처럼 흙 묻은 신발을 신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목표를 완수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신발에는 흙이 아닌 빗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젖은 신발을 내려다봤다. 흙은 닦아낼 수 있었지만 이 빗물은 닦아내도 다시 젖을 것 같았다. 그의 삶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 같아서. 정만 씨가 머물던 아들 집 거실 풍경이 떠올랐다. 거실 한쪽에 놓인 정만 씨 전용의 낡은 안락의자. 그는 그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다. 며느리 수진이 처음에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자는 왠지 모르게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난 섬처럼 느껴졌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 부부에게 정만 씨의 느린 시간은 정체된 공기였을 것이다. 그는 문득 자신이 요양원에 가면 그 의자는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아마 버려지거나 민수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영원히 빈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빈 의자. 그 단어가 정만 씨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정만 씨의 노년 아니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상징 같았다. 정만 씨는 낡은 우산을 고쳐 쥐고 정류장 구석에서 벗어났다. 이제 돌아갈 집은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밤의 빗소리 속으로 도시의 외곽으로 걸어 들어갈 뿐이었다. 빗소리와 함께 낡은 우산이 서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노인이 힘없이 걷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다. 새벽 6시 찌르러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소리. 좁은 아파트에서 들리는 분주한 움직임과 미닫이 문 여닫는 소리. 정만 씨가 요양원에 가기 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다. 늦잠은 사치였다. 6시 정각의 알람 소리는 곧바로 두 사람을 도시의 고된 노동 속으로 내던지는 신호탄이었다. 지훈은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그 타이틀이 주는 것은 명예보다는 만성적인 피로였다. 새벽 출근, 잦은 야근, 주말 없는 보고서.
그는 아침 식사를 5분 만에 해결하며 늘 넥타이를 매는 기계처럼 보였다. 며느리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린이집 교사인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 특성상 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다. 늦은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놓자마자 쌓인 설거지 더미로 향하는 자동 인형 같았다. 여보, 민수 도시락은 내가 쌀게. 당신 늦겠어. 수진이 지훈에게 서둘러 말을 건넨다.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어제도 밤 12시에 잤잖아. 지훈이 미안함에 억지로 일어나 도시락통을 잡는다. 이 부부의 대화는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지만 그 배려의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숨겨진 한숨이 깔려 있었다. 정만 씨는 그 모든 소리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들 부부의 고단한 일상에 가중되는 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부엌을 정리했다. 부엌에 들어선 며느리가 혹시라도 어지러진 모습에 한숨을 쉴까봐. 정만 씨는 밥을 먹는 속도도 의식적으로 늦췄다.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로 밥이 움직이는 동안 자신이 먼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정체된 시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정만 씨가 평소처럼 TV를 틀었다. 뉴스를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그때 안방에서 나온 수진이 습관처럼 리모컨을 가져갔다. 아버지, 저희 지금 준비해야 해서요.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크면 민수도 깨고요. 수진은 분명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사소한 행동이 우리 일상에 방해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정만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TV 시청이 재처럼 느껴졌다. 지훈과 수진은 정만 씨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억지로라도 가까운 공원에 모시고 가거나 비싼 영양제를 사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의는 의무였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지만 식탁에는 대화 대신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다. 민수 할아버지, 내일 숙제 같이 해줘요. 지훈, 민수야, 아빠가 해줄게. 할아버지는 쉬셔야지. 지훈은 아버지를 배제하고 있었다. 정만 씨에게는 쉬어야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의 노년은 TV 시청과 산책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허용되지 않는 감금 상태였다. 정만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잘 쉬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 부부는 안도하며 자신들의 피로한 일상 속으로 다시 침잠에 들어갔다. 정만 씨는 그들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자신의 존재가 가족의 행복에 무게추가 되고 있다는 외로움을 곱씹었다. 그는 이 도시의 삶에서 자신이 잉여 존재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늦은 밤 거실에 홀로 남은 정만 씨의 길고 깊은 한숨 소리. 3절은 밥 먹는 속도, TV 소리, 화장실 사용 등 정만 씨의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오해와 거리감을 심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묘사합니다. 정만 씨가 아들네 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의 속도 차이였다. 지훈과 수진의 시간은 서울의 지하철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정만 씨의 시간은 시골의 냇물처럼 느리고 여유로웠다. 이 느림이 매번 죄책감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정만 씨는 오랫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달랐다. 지훈은 늘 회의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숟가락을 놓았고 수진은 밥을 삼키기 무섭게 식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만 씨가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뜨려는 순간 수진이 아버지 이제 그만 드시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라며 그의 찌개 그릇을 들어 올렸다. 아니 나는 아직.
정만 씨가 말을 채있기도 전에 수진은 이미 식탁을 물걸레로 닦고 있었다. 수진의 표정은 피곤함 그 자체였고 정만 씨는 자신이 그 피곤함을 연장시키는 민폐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정만 씨는 밥을 먹는 속도를 억지로 높였다. 밥알이 목에 걸려 사례가 들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정만 씨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없으신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만 씨가 느리고 오래 걸리는 일만 피곤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소리 역시 정만 씨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노화로 인해 청력이 약해진 정만 씨는 TV 볼륨을 조금 높여야 했다. 특히 저녁 9시 뉴스를 볼 때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심코 볼륨을 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늦게 귀가한 지훈과 수진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손자 민수에게는 고스란히 소음으로 전달되었다. 아버지의 소리 좀. 민수 아직 안 잤어요. 지훈이 미안한 듯 말할 때면 정만 씨는 가족의 평화를 깨는 범인이 된 기분이었다. 한 번은 정만 씨가 이어폰을 끼고 TV를 보려 했다. 하지만 이어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소리가 자꾸 새어나왔고 지훈은 결국 정만 씨의 TV를 끄고 리모컨을 숨겼다. 아버지 그냥 주무세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정만 씨는 그날 이후로 거실 TV를 켜지 않았다. 그는 낡은 신문만 뒤적이며 앉아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 통로가 끊긴 듯한 고립감은 그를 더욱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이제 TV를 켜는 작은 행동조차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로 규정해버렸다. 정만 씨가 특히 신경 썼던 것은 화장실 사용이었다. 노인이다 보니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는데 며느리 수지는 다음날 출근 준비로 인해 화장실 사용에 민감했다. 아버지 화장실 쓰시면 문 꼭 닫아주세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수진의 말이 정만 씨에게는 당신은 더러운 존재다라는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다. 그는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고 문을 닫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으로 문고리를 감싸 안는 버릇이 생겼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만 씨의 노년을 옥죄는 침묵의 규칙이 되었다. 이처럼 밥 먹는 속도, TV 볼륨, 화장실 문, 단속 등 정만 씨에게는 일상적인 행동이었던 모든 것이 아들 부부의 빠르고 지친 삶과 충돌하면서 사소한 죄책감과 오해로 쌓여갔다. 정만 씨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집의 주인도 아닌데. 그는 자신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잠시 얹혀 사는 불편한 손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정만 씨는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보다 점점 더 자신을 다독이기 시작했다. 늦은 밤 정만 씨가 화장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닫는 작은 소리.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침묵. 늦은 밤 아들 지훈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작은 소리. 잠 못 이루는 정만 씨의 고독한 한숨 소리. 며칠간의 숨막히는 침묵 끝에 아들 지훈은 결국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 수진과 민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였다. 정만 씨는 습관처럼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훈은 아버지 맞은편에 쭈뼛거리며 섰다. 지훈의 표정은 피로와 죄책감으로 엉켜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수십 번 망설였다는 것을 정만 씨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다. 그는 정만 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의 먼지나 식탁 위 물건을 보는 듯했다. 정만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눈치와 거리감, 그리고 어제 수진이 몰래 요양원 팸플릿을 숨기던 모습까지. 올 것이 왔구나. 정만 씨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아들을 응시했다.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버지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요. 수진이도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솔직히 집안 살림이나 아버지 케어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우리 부부의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이기심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지호는 정만 씨가 TV 소리를 줄여야 했을 때, 밥 먹는 속도를 맞춰야 했을 때 느꼈을 외로움을 모두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고단한 현실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은빛평화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계시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호는 요양원의 장점을 나열했지만 그럴수록 정만 씨에게는 이 상황이 유배처럼 느껴졌다. 정만 씨는 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의 억측스러웠던 삶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만 씨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수진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모습. 그리고 손자 민수가 밤늦도록 학원 숙제에 시달리던 모습. 내 탓이다. 정만 씨는 아들의 힘듦을 자신이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낡은 안락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을 것이다. 자신이 없어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숨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만 씨는 차분하게 아들에게 물었다.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원치 않느냐? 지호는 당황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왜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 가시면 더 편안하게, 더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호는 편안함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죄책감을 포장하고 있었다. 정만 씨는 아들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떨리는 눈빛에서 우린 더 이상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숨겨진 절규를 읽었다. 정만 씨는 길게 침묵했다. 그 침묵은 몇 년간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헌신이 뒤섞인 무게였다. 아들 지호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해했다. 마침내 정만 씨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낮게 울렸다. 그래. 편하자면 그래야지. 그 한마디는 아들에 대한 용서이자 자신을 향한 체념이었다. 정만 씨는 자신이 아들의 짐을 덜어주는 마지막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제 자신이 이 가족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금방 정리해서 좋은 날짜 잡을게요. 정만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의 등은 한순간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축 늘어졌다. 그날 밤 정만 씨는 자신의 낡은 옷가지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는 짐이 되는 노년 대신 가족의 행복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며 고독한 이별을 준비했다.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 그 뒤로 정만 씨가 낡은 짐을 정리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진다. 조용한 자동차 엔진 소리. 트렁크가 닫히는 둔탁한 소리. 깔끔하지만 차가운 분위기의 병원 냄새. 약속된 날 아침, 정만 씨는 아들 지훈의 차를 타고 은빛평화요양원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 서둘렀음에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요양원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훈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며느리 수진은 뒷좌석에서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정만 씨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침묵은 정만 씨에게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는 노골적인 소망처럼 느껴졌다. 정만 씨가 가져온 짐은 단출했다. 낡은 작업복 몇 벌, 두꺼운 겨울 내복, 그리고 손때 묻은 가족 앨범 한 권.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던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지팡이 하나. 요양원 건물은 지훈이 자랑했던 대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은 정만 씨에게 병원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따뜻한 집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착 후 정만 씨는 배정받은 2인실로 안내받았다. 정만 씨의 침대 위에는 새하얀 시트와 담요가 깔려 있었는데 이마저도 낯설게 느껴졌다. 수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여기 옷장이랑 서랍장이 넓어서 쓰기 편하실 거예요. 지우는 아버지가 가져온 짐을 말없이 풀기 시작했다. 그때 낡은 가족 앨범이 트렁크에서 굴러나왔다. 앨범이 펼쳐지자 빛바랜 사진들이 보였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젊은 정만 씨가 어린 지훈을 목마 태우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훈은 앨범을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후회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정만 씨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거 제가 잘 놓아드릴게요. 지훈은 빠르게 앨범을 정만 씨의 협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는 과거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과거는 현재의 선택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이었으므로 수지는 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듯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 학교 시간이 다 돼서 아버지, 저희 자주 올게요. 주말에 꼭 올게요. 며느리의 불안정한 목소리,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소리, 헤어짐의 순간이 왔다. 지호는 어색하게 정만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지호는 진심이었지만 그의 말은 죄송하니 이제 여기서 우리를 잊고 편히 계셔달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들렸다. 정만 씨는 아들의 불안정한 포옹에 힘없이 몸을 맡겼다. 괜찮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다. 너희들 힘들게 살지 마라. 정만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며느리 수지는 입구에서 쭈뼛거리다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만 씨는 수진에게 말했다. 민수 잘 돌보고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정만 씨의 마지막 말은 수진의 눈가를 붉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지훈과 함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지훈과 수진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문이 닫히고 정만 씨는 홀로 그 낯선 방에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만 씨는 여전히 TV 소리를 높이거나 밥을 늦게 먹거나 화장실 문을 닫을 때 소리를 낼까 봐 자신을 검열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몸에 밴 눈치와 죄책감이 그의 영혼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정만 씨는 협탁 서랍을 열어 지훈이 넣어둔 앨범을 다시 꺼냈다. 앨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빈 의자는 아들 네 집 거실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자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정만 씨가 낡은 가족 앨범을 천천히 넘기는 종이 소리. 앨범이 덮이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깊은 한숨이 이어지며 요양원의 적막함이 감돈다. 새벽 요양원 복도를 느릿하게 오가는 간병인의 발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아침 새들의 지저김. 규칙적이고 건조한 요양원의 공기. 정만 씨에게 요양원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고 길었다. 새벽 5시 평생 몸에 밴 습관대로 눈이 떠졌지만 그에게는 이제 부엌에 나가 아들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역할이 없었다. 그저 새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방 창문은 도시 외곽의 푸르른 산을 향하고 있었다. 공기는 맑았지만 정만 씨에게는 흙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닌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 같았다. 아침 식사는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었지만 맛이 없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대화 없이 자신의 식판만 응시했다. 정만 씨는 식사 내내 아들 부부의 집에서 겪었던 눈치 대신 무관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과 마주했다. 아무도 그의 밥 먹는 속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식당에서 노인들이 숟가락으로 식판을 긁는 건조한 소리. 대화가 거의 없는 적막함. 식사 후 정만 씨는 습관처럼 자신의 방 창가로 향했다. 그 방은 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정만 씨는 몸을 틀어 멀리 도시 쪽을 응시했다. 아들네 아파트가 있는 방향이었다. 물론 그가 아들네 집을 볼 수 있을 리 없었지만 정만 씨에게 그곳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존재의 이유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가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고독한 의식이었다. 그는 창가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먼지 자욱한 도시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아들 지훈이나 며느리 수진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늘 손자 민수가 있었다. 민수는 지금 학교에 갔을까? 어제 남겨둔 숙제는 다 했을까?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아들 지훈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민수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였다. 정만 씨의 손에는 늘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지팡이는 정만 씨의 굳건했던 젊은 날의 솜씨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그 지팡이를 깎으며 민수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곤 했다. 할아버지, 왜 지팡이를 꼭 나무로 깎아야 해요? 민수가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무는 말이다, 민수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이야. 우리 인생도 그래.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속은 단단하게 채워야 넘어지지 않는단다. 정만 씨는 지팡이 끝을 만지며 그 기억을 되새겼다.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는 짐이었을지 몰라도 민수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작은 확신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요양원에 오기 전 민수에게 새 지팡이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한 채 요양원에 오고 말았다. 정만 씨는 자신이 민수에게 약속을 어긴 할아버지로 기억될까봐 두려웠다. 정만 씨가 지팡이 나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쓰다듬는 소리. 요양원의 하루는 길었다. 낮에는 간병인들이 와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노인들과 모여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정만 씨는 묵묵히 그 모든 일과에 참여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창밖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주말이 되면 요양원은 가족을 면회 온 사람들로 잠시 활기를 띠었다. 그럴 때마다 정만 씨는 일부러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다른 노인들이 손주들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면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고 동시에 아들 부부가 오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만 씨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아들 지훈이나 며느리 수진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 수진은 주말에 꼭 올게요 라고 했지만 토요일도 일요일도 그들의 방문은 없었다. 그래, 그들은 얼마나 바쁠까? 내가 없으니 오히려 편하겠지. 정만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그의 노년은 이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기다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방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작은 증명이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다른 노인이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가 정만 씨의 방으로 문이 닫히며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적막감. 요양원 방 안의 조용한 적막. 박 여사가 손수건을 접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정만 씨의 방에는 박 여사라는 같은 방 노인이 있었다. 박 여사는 정만 씨보다 몇 살 위로 보였으며 늘 차분하고 조용했다.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정만 씨가 겪는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은 바로 이 고독을 공유하는 침묵이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웠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장 멀었다. 정만 씨가 창가에서 도시 쪽을 응시하는 동안
박 여사는 침대에 단정하게 앉아 늘 손수건을 접거나 뜨개질을 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그녀의 시선은 정만 씨에게 머무는 법이 없었다. 그 무심한 듯한 태도는 정만 씨에게 역설적으로 편안함을 주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므로. 입소 후 며칠 동안 정만 씨는 박 여사에게 인사 외에는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서운함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두 사람의 혈압을 재고 나간 후였다. 정만 씨는 습관처럼 지팡이를 짚고 방을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의 느린 발걸음이 박 여사의 고요한 시간을 방해할까 봐 신경 쓰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 느릿한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순간 정만 씨가 지팡이를 잘못 짚어 가벼운 소리와 함께 지팡이 끝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혔다.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딱 하는 작은 충격음.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고요가 깨졌다. 정만 씨는 당황하며 몸을 굳혔다. 박 여사는 젖고 있던 손수건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오래된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어르신 마음이 자꾸 움직이면 발도 따라 움직이는 법이지요.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정만 씨의 귀에 닿았다. 정만 씨는 그제야 박 여사와 시선을 마주쳤다.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정만 씨는 사과했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죄송할 일은 없어요. 여기가 어르신 방인데. 저도 젊었을 땐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실수하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자식들한테. 박 여사는 다시 손수건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말은 정만 씨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자식들한테. 정만 씨의 외로움의 근원인 단어였다. 정만 씨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사연이 있겠지요. 저는 그냥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온 겁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뭐. 제가 편하자고 온 건 아닌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짐이라는 단어는 정만 씨가 평생 억눌러 왔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단어였지만 박 여사에게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 여사의 눈빛에는 판단이나 동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그런 건 아니야. 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 역시 정만 씨처럼 먼 곳에 머무는 듯했다. 짐이라뇨. 이 나이에 누가 누구에게 짐이 되겠어요. 그냥 역할이 끝났을 뿐인데 자꾸 억지로 역할을 찾으려고 하니 힘든 거지요. 박 여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시설이 좋으니 아버지가 편할 거라고. 정만 씨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정만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르신. 세상 살다 보면 자식들도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 우리는 몰랐던 자식들의 사정, 그 고단함 같은 거 말이지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정만 씨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듯한 잔잔한 배경음악. 그 말은 정만 씨에게 큰 충격이었다. 정만 씨는 아들 부부의 힘든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나를 버렸다는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박 여사의 한마디는 정만 씨의 견고한 피해의식에 작은 균열을 냈다. 내가 아들의 고단함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정만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며느리 수진이 설거지할 때 짓던 지친 표정, 아들 지훈이 넥타이를 매며 짓던 피로한 표정을 떠올렸다. 그들의 고단함을 짐작만 했을 뿐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정만 씨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 못할 일. 말이지요. 박 여사는 다시 손수건을 접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만 씨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의 위로는 따뜻한 말이 아닌 상대방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시간이었다. 정만 씨는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존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이 낯선 요양원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말없이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므로 박 여사가 손수건을 접는 사각거리는 소리. 정만 씨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이어진다. 요양원 방 안,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비추는 조용함. 박 여사가 차를 마시는 소리. 며칠 후 정만 씨와 박 여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정만 씨는 이제 창가에 기대 앉아 도시를 바라보는 대신 박 여사 옆에 앉아 그녀의 느릿한 뜨개질을 지켜보곤 했다. 정만 씨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의 고단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짐이 되었던 순간들을 후회했다. 박 여사는 정만 씨의 그런 자책을 읽어내고 어느 오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르신,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로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지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늘 당당했어요. 그런데 당당함이 지나치면 고집이 되더군요. 박 여사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고 딸은 간호사였다. 두 사람 모두 성공했지만 박 여사는 늘 자신이 고생했으니 자식들이 자신을 최고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가 털어놓은 가장 큰 실수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통을 강요했던 것이었다. 박 여사는 도시락을 싸는 며느리에게 늘 잔소리했다. 내 아들은 내 손으로 밥 먹여 키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너무 대충 한다는 식으로. 저희 며느리도 수진 씨처럼 맞벌이를 했어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저는 그걸 나태함으로 봤지 고단함으로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얼마나 숨막혀 했겠어요. 박 여사가 며느리의 표정을 흉내냈다. 늘 조심스럽고 입을 꾹 다물고 한숨 쉬는 것조차 조심했던 며느리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만 씨가 요양원에 오기 전 며느리 수진에게서 봤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박 여사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 정만 씨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숨을 멈추는 소리.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어머니 모시기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나를 버렸다는 뜻으로만 들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제 고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자진해서 요양원에 왔다고 했다. 사실은 아들 부부의 고단함을 짐작했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이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 며느리가 유산 직후였대요. 마음 둘 곳 없이 힘든 시기에 저까지 닥달하고 잔소리했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저를 원망했을까요?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르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외로움이 1이라면 자식들의 숨겨진 고단함은 10일 때가 있어요. 그 고단함이 터져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그저 버림받았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정만 씨의 심장을 강타했다. 정만 씨는 그동안 아들 부부를 나를 팽개친 불효자로 몰아세우는데 급급했지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식들의 숨겨진 고단함이 10일 때가 있다. 정만 씨는 며느리 수진을 떠올렸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와 TV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장실 문단 속에 집착했던 수진. 그 모든 예민함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삶의 한계에 다다른 고통의 표현이었을 수 있었다. 수진이 밥상 위에서 보였던 피로한 눈빛, 아버지, 제가 정리할게요 라며 찌개 그릇을 급히 치웠던 행동. 그것은 정만 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빨리 쉬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 지훈. 매번 넥타이를 매면서 한숨 쉬고 아버지의 요양원행을 제안하며 떨렸던 목소리. 그 죄책감 속에는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정만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믿었고 아들 부부의 현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거였군요. 정만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창밖의 도시 이제는 다르게 보이다. 정만 씨는 이제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볼 때 예전과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아파트의 창문마다 숨어 있을 젊은 세대의 고단함을 보았다. 새벽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창문들,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불빛들. 그들의 고단함이 정만 씨의 빈 의자를 만들었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마저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만 씨의 마음속에서 피해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이해와 연민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을 용서하기에 앞서 아들의 삶을 용서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 깨달음은 낯선 요양원에서 만난 고독을 공유하는 박 여사 덕분이었다. 박 여사가 정만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소리. 컵과 컵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정만 씨가 깊은 깨달음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요양원 공용 거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노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원봉사자 방문으로 활기가 돈다. 요양원에 온 지 3주째. 정만 씨의 일상은 예측 가능했다. 아침 식사, 창가 응시, 박 여사와의 침묵 교류, 그리고 오후의 나른한 체조 시간. 정만 씨는 이제 자신이 이해와 연민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침묵은 정만 씨의 상처를 매일 덧나게 했다. 그날 오후 젊은 자원봉사자 그룹이 요양원에 방문했다. 활기차고 밝은 그들의 모습은 노인들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정만 씨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무심히 바라봤다. 그들의 친절은 고마웠지만 순수하게 나를 위한 친절이 아님을 알았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노인들 옆에 앉아 함께 색종이 접기나 간단한 공예 활동을 도왔다. 정만 씨 옆자리에는 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자가 앉았다. 그녀는 다른 봉사자들처럼 과도하게 밝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노인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색종이가 접히는 사각거리는 소리.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노인에게 설명하는 소리. 정만 씨는 종이 접기에 서툴렀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섬세한 종이 공예와는 거리가 멀었다. 종이가 구겨지자 정만 씨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손을 무능하게 여겼고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손은 참 멋지세요. 고생하신 티가 나요. 이 굳은 살들이 평생 가족을 지켜낸 훈장 같네요. 정만 씨는 순간 멈칫했다. 누군가 자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보고 훈장이라고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아들네 집에서는 늘 그 손 때문에 밥상에서 눈치를 봐야 했고 며느리는 그 손으로 만지는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소독하곤 했다. 윤희는 정만 씨의 손을 잡고 종이 접기를 도왔다. 그때 정만 씨의 협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지팡이가 윤희의 눈에 들어왔다. 정만 씨가 평소 늘 곁에 두던 그 지팡이였다. 윤희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 지팡이를 힐끗 바라보더니 정만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성함이 정만이 맞으시죠? 그리고 손자 이름이 민수인가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 정만 씨가 놀라 숨을 멈추는 소리. 정만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낯선 곳에서 자신의 이름은 물론 손자의 이름까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떻게 민수를 아시오? 정만 씨의 목소리가 굵게 떨렸다. 윤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할아버지.
저는 민수가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예요. 제 이름은 윤이고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 명단에서 할아버지 성함을 보고 설마 했는데 맞으셨군요. 정만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요양원의 차가운 벽과 도시의 외로움이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정만 씨 305 어르신이 아닌 손자, 민수의 할아버지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요양원에 온 이후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다. 아들 부부가 그를 잊었을 것이고 자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잉여로 전락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세상 속에 자신이 여전히 할아버지로 존재하며 심지어 민수의 담임 교사까지 자신을 알아보고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존재의 증명이었다. 윤희는 정만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냈다. 그녀는 정만 씨의 손에 들린 종이 공예 대신 지팡이를 가리켰다. 민수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주신 지팡이 이야기를요. 민수가 그걸 학교에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로 지혜를 깎는 분이다라고요. 윤희의 말에 실린 감동적인 울림. 정만 씨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소리. 정만 씨의 눈가가 일렁였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아들 부부는 자신의 밥 먹는 속도나 TV 소리가 거슬려 그를 요양원에 보냈지만 손자 민수에게 그는 여전히 영웅이자 지혜의 원천이었다. 자신이 깎아준 지팡이는 단순히 노인의 보행 보조 도구가 아닌 사랑과 지혜가 담긴 유산이었던 것이다. 정만 씨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민수의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쓸모가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발견은 정만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민수가 그랬다고요? 아이고. 정만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대신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했다. 정만 씨가 감격에 찬 듯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 공용 거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정만 씨와 윤희 교사가 마주 앉은 상담실 안의 조용한 분위기.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놓는 소리. 정만 씨는 윤희 교사를 요양원 안쪽의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윤희는 정만 씨를 염려하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손자 민수의 진심을 전하러 온 메신저였다. 할아버지께서 여기 오신 뒤로 민수가 학교에서 조금 위축되었어요. 급식 시간에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나무 지팡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못 만난다며 울더라고요. 윤희의 말은 정만 씨의 마음을 후벼 팠다. 아들 부부의 고단함을 이해하며 체념했던 정만 씨였지만 민수의 순수한 슬픔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무게였다. 그는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짐을 덜어주려 떠났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존재인 손자에게는 이별의 상처를 남겼음을 깨달았다. 정만 씨는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가 깎은 지팡이가 민수에게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유산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제가 민수에게 새 지팡이를 깎아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정만 씨는 눈을 감으며 자책했다. 윤희는 정만 씨의 자책을 멈추게 하려는 듯 조용히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닌 부모로서의 고군분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지훈 씨와 수진 씨도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민수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매일 밤 두 분이 거실에서 조용히 다투는 소리를 민수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는 이어 말했다. 지훈은 야근이 잦아 민수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고 수진은 본업 외에 민수에게 더 신경 쓰려다가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었어요.
지훈 씨는 아버님께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고 아버님은 아드님 부부에게 나는 괜찮다고 거짓으로 답하셨죠. 두 분 모두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사랑 때문에 진심을 숨긴 거예요. 윤희의 객관적인 시선은 정만 씨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박 여사가 자식들의 고단함을 이야기했다면 윤희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오해와 단절을 짚어준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짐이 될까 두려워 모두 침묵했다. 윤희는 정만 씨를 위로하듯 말했다. 할아버지, 민수에게는 지금 지훈 씨의 돈이나 수진 씨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해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지팡이처럼 단단한 지혜와 변치 않는 사랑이거든요. 이 말은 정만 씨에게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그토록 갈망하던 증명이었다. 아들 부부에게는 물리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을지 몰라도 손자 민수에게 그는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인 지지대였다. 정만 씨는 자신이 요양원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버려졌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정만 씨가 결심한 듯 허리를 고추 세우는 소리.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정만 씨는 윤희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민수에게 편지 한 통 써도 될까요? 그리고 아들 지훈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족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억척스러운 가장의 의지가 담긴 단단한 목소리였다. 윤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만 씨의 마음에 오랜만에 강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도시의 밤, 아파트 거실의 적막함. 지훈이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기대 앉는 소리. 며칠 후 아들 지훈은 늦은 저녁 윤희 교사로부터 학부모 상담 요청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윤희는 민수의 학습 태도보다는 민수의 정서적 안정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지훈은 피곤했지만 아들의 문제이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정만 씨의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정만 씨의 버려진 외로움 대신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민수가 할아버지께 받은 지팡이를 늘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후 민수가 할아버지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새 지팡이를 깎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키셨다고요.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편하게 쉬러 간 것으로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손자와 맺은 사소한 약속까지 고려하지 못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정만 씨가 쓴 손편지를 언급했다. 요양원에서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민수에게 쓰신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내 짐보다 무거웠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 아내와 내 삶을 먼저 돌아보라고요. 지훈이 편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는 소리. 종이가 구겨지는 작은 소리. 윤희 교사와의 전화가 끊긴 후 지훈은 손에 쥔 아버지의 편지 봉투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힘듦을 이해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늘 묵묵히 참고 억척스럽게 견뎌왔던 아버지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에서 너의 짐이 내 짐보다 무거웠다면이라는 위로가 나왔다는 사실은 지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요양원을 제안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짐으로 여겨 용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고단함을 이해했기에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아들을 용서했던 것이다. 지훈은 편지를 뜯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체가 낡은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담긴 죄책감을 본다. 나는 내가 너의 고단함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나를 요양원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밀어낸 것을 용서한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늦었지만 내 아버지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너의 아내와 내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안다. 다만 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족의 진심을 포장해서 숨기려 했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고 빈자리를 보아라. 그 빈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느껴야 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TV 소리를 줄일 때마다, 밥 먹는 속도를 늦출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깎아내렸을 것이다. 지훈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후 느꼈던 짧은 안도감이 사실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버지가 없어진 후 집안은 더욱 삭막해졌다. 아내 수지는 여전히 피곤했고 아들 민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던 빈 의자만큼 가족의 중심에는 거대한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지훈은 거실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안락의자를 바라봤다. 이제 그 의자 위에는 민수의 학원 가방과 수진의 빨랫감만 놓여 있었다. 그 의자가 무게추가 되어 집안의 균형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그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지훈이 눈물을 닦는 소리. 아버지가 앉았던 안락의자의 낡은 천을 손으로 만지는 소리. 지훈은 숨겨진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대신 아버지를 포기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그는 곧바로 아내 수진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나도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어. 아버지는 우리를 탓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스스로를 희생한 거야. 수진은 잠결에 지훈의 말을 듣고 놀라 일어났다. 그녀 역시 시아버지에게 느꼈던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무심했는지 몰라. 내 피곤함만 생각했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고단함과 아버지의 외로움을 함께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오해와 단절을 씻어내는 화해의 비였다. 지훈은 결심했다. 이제 아버지가 보내준 빈 의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였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짐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진심을 숨긴 채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다. 내일 아침 우리 민수 데리고 아버지 찾아가자. 내가 직접 사과할 거야. 아버지의 빈 의자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지훈과 수진이 서로를 부둥켜 안는 소리. 그들의 침묵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소리로 변했다. 새벽의 고요함. 침실 안 아내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와 남편 지훈이 위로하는 낮은 목소리. 남편 지훈의 고백을 들은 후 며느리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 읽어준 시아버지 정만 씨의 편지 구절. 내가 짊어진 짐이 내 짐보다 무거웠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 아내와 내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은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수진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를 시아버지에게 전가했음을 깨달았다. 시아버지의 TV 소리가 거슬렸던 것은 청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지쳐서 아주 작은 소리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했던 것은 깔끔함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였기에 시아버지의 사소한 행동이라도 통제하고 싶었던 무의식적인 발버둥이었다. 수진은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무심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의 찌개 그릇을 급히 치우며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던 순간 시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피해 늘 물건을 조심스럽게 건넸던 순간 주말에도 시아버지와 대화 대신 피로에 지쳐 잠들었던 순간 그 모든 순간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자책했지만 수진은 자신의 피로함만 생각하며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외면했던 것이다. 수진이 침대에서 흐느끼며 고개를 젓는 소리. 여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 수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시아버지를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내 삶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봤어.
아버님이 눈치 보시며 밥 먹는 속도를 억지로 높일 때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수진이 가장 후회한 것은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후의 안도감이었다. 시아버지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이제 짐을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시아버지를 더 외면했다. 주말에 요양원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안도감이 깨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버님은 우리가 힘든 것을 알았기에 당신들이 먼저 행복해지라고 스스로를 빈 의자에 앉힌 거였어. 그런데 우리는 그 빈 의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지. 오히려 감사해했어. 수지는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자신들의 고단함보다 훨씬 깊고 컸음을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매일 창가에 앉아 멀리 아들네 아파트를 바라보던 그 고독한 시선이 그녀의 마음속에 박혔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지우는 어젯밤의 결심대로 요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우리가 싸가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시골 된장 있잖아. 내가 그걸로 끓여서 가져갈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수진의 변화에 감격했다. 수진아, 고마워. 아버지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수진은 시아버지를 위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편안함 대신 불편함을 제공했다는 죄책감을 이제 이 된장찌개에 담긴 진심으로 씻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나 아버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야.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동안 내가 숨겼던 진심의 고백이 필요해. 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셨어.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다시 가족으로 모시는 거야. 이제 도망치지 말자. 그들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아파트 부엌에 퍼졌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단절 끝에 피어난 화해의 냄새이자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용서의 냄새였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손자 민수를 깨우러 갔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없는 방에서 잠을 설쳤을 것이다. 민수야, 일어나렴.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거야. 수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민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단단한 나무이자 이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빈 의자의 주인이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수진이 끓인 국물이 깊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13절은 손자 민수가 요양원으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찾는 장면, 그리고 가족이 눈물 속에서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절정의 순간을 다룹니다. 그날 오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민수는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피로가 아닌 긴장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내내 할아버지에게 드릴 말을 되뇌었다. 요양원 3층 정만 씨의 방 앞에서 지우는 문을 열기 전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진의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다. 여보, 괜찮아.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셨어. 이제 우리가 진심을 보여드릴 차례야. 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정만 씨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낡은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옆 침대에 있던 박 여사는 그들의 방문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만 씨가 돌아보기도 전에 문을 통과한 민수가 우사인 볼트처럼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민수가 다급하게 복도를 달려와 정만 씨에게 달려드는 소리. 할아버지,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아빠가 미안하대요. 민수는 작은 몸으로 정만 씨의 허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은 순수하고 절박했다. 정만 씨는 갑작스러운 포옹과 민수의 울음에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민수가 자신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상처받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정만 씨의 단단했던 심장이 녹아내렸다. 그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민수의 작은 등을 어루만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왜 약속 안 지켰어요? 새 지팡이 깎아주기로 했잖아요. 저 할아버지 없어서 학교에서. 민수의 원망 섞인 말은 정만 씨가 그동안 버려졌다고 느꼈던 고독의 무게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정만 씨는 아들의 외면보다 손자의 순수한 그리움에 더욱 깊은 상처와 동시에 감동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우리 민수에게 약속을 어겼구나. 정만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요양원에 온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민수 뒤를 따라 들어온 지훈과 수지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피로 때문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민수와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천천히 정만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사과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 수년간 쌓였던 모든 회한과 후회 그리고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외로움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듦만 탓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눈치 보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불효했습니다. 빈 의자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 모습은 겉만 번지르르한 도시의 과장이 아닌 아버지의 헌신 위에서 자라난 나약하고 후회하는 아들 그 자체였다. 수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들 옆에 섰다. 아버지, 제가 정말 무심했습니다. 아버지의 TV 소리, 밥 먹는 속도. 제 피곤함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이제 잘 모실게요. 정만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정만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았다. 너희의 고단함을 이해했다. 다만 너희가 나에게 진심을 숨긴 것이 서운했을 뿐이다. 너희가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가족이란 게 서로를 속이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짐을 나눠지는 거다. 정만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껏 껴안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수년간의 오해와 단절을 무너뜨리는 화해의 절정이었다. 민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울음을 그치고 비로소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이 감동적인 재회는 옆 침대에 있던 박 여사에게도 전해졌다. 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정만 씨 가족이 자신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했음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정만 씨는 민수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우리 민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운 새 지팡이를 깎아줄게. 약속한다. 정만 씨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소리. 수진이 가져온 된장찌개 냄새가 요양원 방에 퍼지며 따뜻하고 구수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방 안 조용히 끓고 있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뚜껑을 여닫는 작은 소리. 박 여사가 조용히 미소 짓는 소리. 가족의 감격적인 재회가 끝난 후 며느리 수지는 요양원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은 상을 폈다. 정성껏 끓여온 시골 된장찌개를 보온병에서 꺼내 뚝배기에 담았다. 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요양원 공기를 밀어내고 따뜻한 집의 온기를 채웠다. 정만 씨는 수진이 끓여온 된장찌개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피곤해하며 눈치를 주던 모습만 봤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진심을 담아 무언가를 준비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아버지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수지는 아직도 눈가가 붉어진 채였다.
저희 집 된장찌개는 화려한 맛은 없지만 시아버님께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요. 정만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짜고 맵지 않으면서도 깊고 구수한 익숙한 고향의 맛이 느껴졌다. 이 맛은 곧 가족의 사랑이었다. 맛있구나. 정만 씨는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밥을 먹는 아버지 곁에서 민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호는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외로움 속에서도 그들의 힘듦을 이해해 주었던 그 긍휼의 크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